앞에 뵌 시성의 축축한 한기가 고풍스러운 돌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회색 벽에는 영원한 눈물처럼 습기가 뚝뚝 떨어졌다. 가장 높은 탑 위 좁은 창문 옆에는 외로운 형체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영국의 전 왕비 나바르의 조아는 서식스의 잿빛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귀중한 반지로 장식되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벌거벗은 채 떨리고 있었다. 몇 달간의 감금 생활로 더러워진 검은 과부 드레스는 그녀의 쇠약한 몸 위로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 돌 감옥에 4년 동안 갇혀 있었다. 경비병들이 윈저성의 그녀의 왕실방에 들이닥친 지 4년. 그들이 그녀를 평범한 범죄자처럼 침대에서 끌어낸 지 4년 뒤 감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썩은 집 매트리스가 그녀의 유일한 침대였다. 탁한 물 한 주전자와 퀴퀴한 빵 한 조각이 그녀의 유일한 식사였다. 간수들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다. 그저 마녀일 뿐이었다. 추위보다 침묵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신하들과 음악가들 그리고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다. 그녀의 말은 왕국들을 움직였고 그녀의 결정은 수천 명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제 그녀의 귀에는 오직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과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갈증과 추위에 쩍쩍 갈라진 그의 입술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검은 눈 구멍 속으로 움푹 꺼진 그의 눈은 한때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을 위협했던 위풍당당한 광채를 잃어버렸다. 빗질하지 않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회색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밤이 되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그는 비단의 감촉을 기억했다. 부르고뉴 와인의 맛, 궁궐 벽난로의 따스함, 신하들의 눈에 비치는 존경,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비난은 그녀의 마음속에 악의적인 주술처럼 울려 퍼졌다. 주술, 반역, 악마적인 수단에 의한 살인 미수, 그녀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든 그 말들, 그녀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삶을 파괴한 그 말들, 그녀의 손이 창문의 차가운 돌에 닿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시장은 북적였고 종소리가 울렸으며 삶은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1474년 그 저주받은 밤에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한때 브르타뉴의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지혜와 단호함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들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야망으로 영국의 여왕이 된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고 조약을 협상하고 제후들을 교육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피고인, 의부사들이 전쟁 자금이 부족할 때 너무 부유했다는 죄목으로 지은 죄목뿐인 죄수. 성벽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다. 조아는 눈을 감고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어떤 사악한 세력이 여왕을 마녀로 몰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1387 70년은 작은 나바르 왕국에서 미래의 여왕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조안나는 샤를 2세의 딸로 태어났는데 당시 샤를 2세는 악당 샤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끊임없는 배신, 음모, 그리고 유럽을 불안하게 만든 정치적 술수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나바르는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은 전략적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지역은 통치자들의 모든 결정이 대륙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환경 속에서 잔 다르크는 정치적 생존의 첫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궁궐 음모와 국가 교육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가정교사들은 그녀에게 라틴어, 음악,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인격을 형성한 것은 복도에서 나누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결혼 반지를 파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소 속에 단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세 권력의 게임에서는 가장 교활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살 때 공주들의 관습대로 조아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되었다. 결혼은 무기였고 그녀는 브르타뉴를 향해 총격을 받을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브르타뉴 공작장 4세, 그녀보다 24살 많은 호라비에 전쟁으로 단련된 남자였다. 1086년 그들은 성대한 의식을 통해 연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나바르 산맥을 뒤로하고 브르타뉴 해안을 마주했습니다. 나바르처럼 브르타뉴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독립공국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브르타뉴의 지배권을 놓고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술이 필요했습니다. 존 4세는 노련한 전사였지만 정치적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안에게서 단순한 10대 아내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럽 제스판의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예리한 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공작의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은 순탄했습니다. 자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작의 재정을 감독하고 브르타뉴 귀족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외국 궁정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남편의 무자비한 군사적 처신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하게 진정한 애정으로 꽃피었습니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는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7명이 유아기를 넘겼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중세 여성들이 거의 이루지 못했던 업적, 즉 국정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1199년 장 4세가 사냥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소한 사고로 공작의 생명이 단축되었고 조안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장남장 5세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브르타뉴에는 아이가 아닌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브르타뉴 귀족들은 즉시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프랑스의 보호 아래 섭정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영국의 보호를 선호했습니다. 일부는 공국을 완전히 찬탈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잔다르크는 영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섭정으로 선포된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야심찬 귀족들과 맞서고 의심스러운 고위 성직자들을 설득하고 여성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처음 몇 주가 결정적이었다. 조안은 외과의사의 정밀함으로 자신의 말들을 움직였다. 먼저 그는 공작의 국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충성스러운 귀족들을 불러 충성 서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저하는 자들과 협상하며 계산된 특혜를 제안했습니다. 공공연히 적대적인 자들에게는 단호한 결의로 맞섰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섭정은 4년간 지속되었고 효율적인 정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영국의 압력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브르타뉴의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해상 무역을 장려했으며 공작 행정을 현대화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녀는 리처드 2세에게 추방된 영국 귀족 헨리 볼링브룩을 만났습니다. 헨리는 자기와 상속 재산을 박탈당한 채 영국에 도착하여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에는 예리한 정치적 감각으로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몰락한 귀족이 언젠가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예언대로 적중했습니다. 1399년 리처드 2세가 아일랜드에서 원정을 떠나던 중 헨리 8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눈 깜짝할 새에 전개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지지를 얻어 리처드의 퇴위를 강요했고 랭커스터 가문 출신 최초의 왕인 헨리 4세로 즉위했습니다. 잔 다르크의 보호를 받는 망명객이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헨리는 브르타뉴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인과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주고받은 편지에는 진정한 애정과 상호 존중이 드러났습니다. 1403년 장 5세가 성인이 되자 잔 다르크는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브르타뉴 공국을 계승했고 잔 다르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자 부유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원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잔은 이미 야심찬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헨리 4세는 철삭 1년의 미만긴이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외로움과 지적인 동반자의 필요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완벽했습니다. 결혼 협상은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403년 마침내 약혼이 발표되자 유럽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잔은 브르타뉴를 떠나 잉글랜드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403년 2월 윈체스터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조안 드 나바르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하급 공주에서 섭정 공작 부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녀의 대관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험난한 중세 궁정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통치하는 가장 큰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견 3년 2월 조안의 영국 여왕 대관식은 눈부신 장관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소리가 몇 시간 동안 울려 퍼졌고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한 영국 귀족들은 새 군주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의식 뒤에는 곧 터져 나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안은 당장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를 외국인으로 보는 궁정에 받아들여져야 했던 것이다. 영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외부인을 불신했다. 프랑스 여성이 그들의 왕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 왕비의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결정이 사람들의 시선에 쏠렸다. 그의 도착은 헨리 4세 통치 중 가장 격동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랭커스터 왕조에서 특권을 잃은 귀족들은 공공연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군사 원정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왕실의 재정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잔 다르크는 자신이 단순한 장식용 여왕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증명했습니다. 브르탄뉴에서의 그녀의 행정 경험은 헨리 4세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을 재편하고 롬바르드 족의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파리까지 뻗어있는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지성은 왕의 군사적 결의를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시련은 적대적인 귀족이나 외부 반군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궁궐 안에 있던 일부 자식들이었습니다. 헨리 4세는 첫 번째 결혼에서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남인 웨일스 공은 조안보다 겨우 6살 어렸습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폭발적이었습니다. 헨리 왕자는 야심만만하고 참을성 없었으며 군사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내전과 음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조안은 자신의 상속 재산의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젊고 똑똑한 계모는 아버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왕위 계승을 복잡하게 만들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 갈등은 미묘했습니다. 왕자는 조안이 개입한 결정에 대해 은밀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유리한 왕실 가계 지출을 비판했고 궁정에서 외국인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405년 노선벌랜드 백작의 반란으로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헨리 4세는 군사 원정 중 중병에 걸렸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 발진으로 얼굴이 흉측해졌고 간질 발작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위기 속에서 조안은 엄청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위원회와 협력하고 군사 지출을 승인하고 외교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역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웨일스 공은 아버지의 병환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후계자는 외국 왕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정 내의 세력은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조안의 경험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왕자의 왕조적 정통성을 선호했습니다. 센사령 6년 버클리성 포위전, 당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헨리 4세는 특히 심각한 몰락을 겪었습니다. 잔 다르크는 노련한 지휘관들과 협의하여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자는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권위는 계모에게 가려졌습니다. 복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왕자는 잔 다르크의 지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영국보다 브르타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넌지시 말했다. 또한 그녀가 왕에게 한 의학적 조언에 의심스러운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훗날 비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에는 정치적 통찰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강화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선단체를 후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영어를 익혔습니다. 모든 행동은 그녀의 국가적 충성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컸다. 계모와 의부사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모든 만남은 은밀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모든 결정은 각 진영 간의 전쟁터가 되었다. 브르타뉴 지참금 문제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잔은 결혼 생활로 상당한 재산을 가져왔지만 브르타뉴에서 그 돈을 빼내는 일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왕실 결혼이 왕국보다 여왕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왕자는 이러한 재정적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자원이 외국의 이익에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잔 다르크가 영국과 브르타뉴 사이에 분열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넌지시 비쳤습니다. 영국 귀족들의 잠재적인 외국인 혐오증은 이러한 비난 속에서 풍성한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헨리 4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무능력은 더욱 빈번해지고 장기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자는 사실상 정부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잔 다르크는 중요한 결정에서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선사 10년이 되자 위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왕자와 그의 동맹 세력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잔 다르크는 왕실과 의례 문제에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왕은 아내를 지지할 것인지 아들에게 굴복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잔 다르크가 왕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파벌 간에
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과 아랍인 의사들을 고용했는데 중세 사회에서는 의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치료법에는 이국적인 약초와 특이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완벽한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왕자는 조안의 치료가 왕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국의 치료법이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궁정 신하들은 초자연적인 영향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비난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파리와 런던에서 기독교 의사들을 데려왔다. 고위 성직자들과 치료법의 종교적 정통성에 대해 상의했다. 각 치료법과 그 효과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불신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473년 3월 20일 헨리 4세는 마침내 불가사의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잔 다르크의 악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왕자는 즉시 헨리 5세로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계모는 이제 전적으로 그의 자비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회 국왕의 첫인상은 기만적일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그는 조안의 미망인 연금을 확정하고 그녀가 하버링 성으로 은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태후에 대한 예의의 전통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화된 모습 뒤에는 엄청난 배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안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5세의 통치는 장엄한 약속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5세의 새 왕은 프랑스 정복을 통해 영국의 군사적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명확하고 집요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사업에는 왕실 재정에 부족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버링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조안은 의부사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안이 조급한 왕자로 알았던 젊은이는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군주로 변했다. 그의 초기 결정들은 감정적인 장애물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워 보였다. 자는 미망인 연금을 제때 받았고 충성스러운 하인들로 구성된 작은 궁정을 운영했다. 자선 활동에 헌신하고 브르탄유에 있는 자녀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던 이 상황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았다. 헨리 5세는 냉혹한 재정적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정으로 왕실 재정은 바닥났고 롬바르드족의 차관은 엄청난 이자를 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군사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새로운 세금에 저항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장비하고 군함을 건조하고 충성심을 얻기 위해 당장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자네 재산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의 원래 지참금, 브르타뉴 재산, 사업 투자, 그리고 미망인 연금을 합치면 연간 약 1만 파운드에 달했다. 프랑스 원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태후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헨리에게는 약탈을 정당화할 구실이 필요했다. 아무도 몰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혐의여야 했다.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죄는 반역죄뿐이었다. 왕실 고문들은 조안의 배경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헨리 4세를 위해 그녀가 받은 치료를 검토했습니다. 전직 시종들에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문했습니다. 또한 이단적이거나 불충실한 행위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수색은 헛되지 않았다. 잔 다르크가 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던 이국적인 치료법에는 아랍과 유대교의 제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세의 사고방식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모든 약은 악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의료 행위는 소급하여 마녀 사냥으로 변질되었다. 조안의 고해 신부인 존 랜돌프 형제가 첫 번째 압력 대상이었습니다. 왕실 요원들은 그를 태후의 사생활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조안의 기도, 독서, 서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란돌프는 처음에는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고해 사제로서 그는 성사적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자들의 끈질긴 조사와 은밀한 협박이 그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요법에 대한 사소한 고백이 점차 강령술의 증거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조안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하루는 경건한 일상으로 흘러갔다. 아침 미사, 신앙 독서, 가족 서신 교환, 때때로 헨리 4세를 섬겼던 귀족들의 방문도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시기 헨리 5세의 정신 건강은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자신의 통치에 대한 위협에 대한 편집증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계획의 모든 움직임을 냉정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것은 조안을 향한 그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중하게 전달되던 왕실 서한은 드물어졌고 궁중 예식 초대도 끊겼다. 미망인의 연금 지급은 아무런 설명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굴욕의 길을 닦은 작은 굴욕들이 이어졌다. 세13년 가을, 헨리는 프랑스 원정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귀족들은 이례적인 세금을 승인하기 전에 승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의 저항은 왕을 좌절시켰고 그의 군사 일정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와의 왕실 서신 왕래가 활발해졌습니다. 헨리는 프랑스 왕위를 세습 권리로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요구를 모욕적인 경멸로 거부했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지만 자원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실 고문들이 헨리에게 조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마녀라는 신빙성 있는 혐의를 조작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조안의 자산을 몰수하면 재정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존재했습니다. 헨리 5세는 이 계획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모에게 반항해야 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스캔들을 폭로해야 할 필요성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탁월했습니다. 최종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강령술 증거를 제시하며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영장과 압수 명령서가 작성되었고 작전을 수행할 경비원도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혹했다. 조안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다. 여왕으로서 그녀가 낸 세금은 이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국가기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녀의 행정 경험은 그녀를 약탈하는 데 사용될 기관들을 강화했다. 13년 12월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압력에 굴복한 고해 신부 란돌프는 필요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태후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목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잔 다르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내부에서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수사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여론은 다가올 스캔들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괴 공작이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사 13년 크리스마스를 하버링에서 보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자유로운 크리스마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위해 소박한 잔치를 베풀었고 브르타뉴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냈으며 지역 종교 기관에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신의 정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사그샤 14년은 차갑고 불길한 해였다. 겨울바람이 하버링 성을 예사롭지 않게 휘몰아쳤다. 조아는 새해 첫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깼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의 편지는 덜 자주 도착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은 성을 피할 핑계를 찾았다. 하인들은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끝나는 대화 속에서 속삭였다. 고립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44년 7월 마침내 함정이 풀렸습니다. 왕실 근위병들이 새벽에 봉인된 영장을 들고 하버링에 도착했습니다. 나바르의 조안 왕비는 반역죄와 마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44년 7월 15일 헤이버링 성의 자갈길을 밟는 발굽소리에 새벽이 밝았다. 조아는 평소 아침과는 전혀 다른 소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거친 목소리가 안뜰에 울려 퍼졌다. 금속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피를 얼어붙게 하는 불길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는 창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왕실 근위병들이 전투 대형을 갖춰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의 하인들은 불필요한 폭력으로 숙소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마구간은 징발되었고 정문은 봉쇄되었다. 몇 분 만에 그의 집은 감옥으로 변했다. 헨리 5세의 노련한 사령관 토머스 어핑엄 경은 격식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진했다. 그들 뒤로는 창과 칼을 뽑아든 경비병 6명이 행진하고 있었다. 기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예의가 없었고 그저 왕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할 뿐이었다. 나바르의 조안, 그는 마치 문장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폐하 헨리 5세의 직접 명령에 따라 당신은 반역죄, 흑마법, 그리고 왕실에 대한 사악한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나 그 말들은 후아나의 가슴을 마치 채찍처럼 강타했다. 반역, 강령술, 진짜 암살. 단어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십 년간 정치적 음모에 훈련받아 온 그녀의 맑은 정신은 그 엄청난 혐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중얼거렸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난 영국의 태후야. 11년 동안 왕위에 충실히 봉사했어. 의부사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어핑엄은 동정과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부인. 고해 신부님께서 당신이 악마적인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지품에서 마법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악한 마법으로 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왕께 보고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안을 빙빙 도는 듯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등받이를 붙잡아야 했다. 랜돌프가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걸까? 어떤 마법 도구, 어떤 주문,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현실 감각을 찢는 단검 같았다. 경비병들은 소지품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서는 잠재적인 마법서로 간주되어 압수되었고 약초는 사악한 물약의 재료로 변형되었습니다. 성녀 캐서린을 묘사한 종교적인 조각상은 주문을 위한 밀랍 인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분 안에 옷을 제대로 입으세요. 어핑엄이 명령했다. 그러면 새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왕국의 안전을 위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조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그녀의 가장 충실한 하녀 코널의 메리는 그녀를 도우려다 잔인하게 밀려났다. 두 여인의 뺨에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의 충성스러운 봉사는 이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이별을 맞이하며 끝났다. 그녀가 성을 나서자 하버링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병적인 호기심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여왕으로 존경했던 여인이 마치 평범한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것이었다. 웅성거림이 도끼 어린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수마녀.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 말은 반복되고 증폭되어 고발하는 합창으로 변했다. 마녀, 반역자, 살인자, 고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반복될 때마다 놀라운 세부 묘사가 더해졌다. 왕실 수행원들이 마을을 떠날 무렵 조안은 이미 여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페번시 성으로 가는 여정은 3일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안은 마차에 갇힌 채 마을마다 적대적인 시선에 노출된 채 이동해야 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퀴퀴한 빵과 탁한 물뿐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숨김없이 경멸했습니다. 페벤시 성은 마치 돌에 새겨진 악몽처럼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수세기 전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진 노르만 성은 낯빛 서식스 하늘을 배경으로 불길하게 솟아 있었다. 축축한 성벽에서는 절망이 스며 나왔다. 해협의 파도가 절벽에 맹렬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마치 포로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페번시의 성주 존 펠럼 경은 차가운 예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노장이었고 여러 차례 원정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으며 도덕적 의심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에게 조안은 그저 왕실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조안에게 배정된 감방은 성의 가장 높은 탑에 있었다. 텅 빈 돌로 된 원형 방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좁은 창문 하나가 있었다. 가구라고는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뿐이었다. 녹슨 양동이가 그녀의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는 격분한 불신과 극도의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교회 고위성직자들을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브르타뉴에 있는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녀의 모든 요구는 체계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신하들과 하인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제 침묵은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숨 막히는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잔 다르크의 체포 소식은 유럽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브르타뉴에 사는 그녀의 자녀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브르타뉴 공작장 오세는 즉시 런던의 대사를 파견하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측의 답변은 회피적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잔 다르크는 혼인으로 영국 시민이 되었고 그녀에 대한 혐의는 오로지 영국 왕실에만 국한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이 스캔들을 은밀히 축하했습니다. 마녀로 고발된 영국 여왕이 헨리 5세의 정통성을 훼손했습니다. 프랑스 선정아들은 영국 군주제의 도덕적 부패에 대한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교황 마르티노 5세는 기독교 여왕에 대한 마녀 사냥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증거와 법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늑장, 대응하며 협조를 약속했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이 그녀의 주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조안은 감금이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한때 부드러운 입천장의 손길로 부드러웠던 그녀의 손은 축축한 추위에 갈라졌다. 전통적으로 숙련된 하녀들이 손질해주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굽은 어깨 위로 헝클어졌다. 수십 년간 값비싼 연고로 보호받아온 그녀의
피부는 바닷바람에 무자비한 어루만짐에 시들어갔다. 신체적 손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침식이었다. 읽을 책도 이야기할 사람도 그녀의 뛰어난 정신을 채울 활동도 없이 후아나는 감각적 고립이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은 순환적이고 강박적이며 자기 파괴적이 되었다. 끝없는 밤 동안 그녀는 자신을 이 상황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실수들을 되새겼다. 헨리 5세를 너무 믿었던 걸까? 정치적 동맹을 강화했어야 했을까? 반역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자기 의심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조아는 수십 년간 궁궐의 음모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력과 결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유지하며 살아남았다. 이제 고립되고 절망에 빠진 그녀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몇 달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가을은 겨울로 변했다. 바깥 세상은 계속 빙빙 돌았지만 후아나는 시간 속에 멈춰섰다. 그녀가 시간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와 축축한 돌들 사이로 스며드는 날씨의 변화뿐이었다. 런던에서 헨리 5세는 조안에게서 압수한 자금을 이용해 군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모집하고 함선을 건조하고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영국의 전쟁 기계는 말 그대로 그가 반역죄로 거짓 고발했던 여인의 재산에 의해 가동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시 15년 10월 25일 그 역사적인 날 아젠쿠르의 진흙탕 평원에서 헨리 5세는 생애 가장 유명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영국 궁수들은 프랑스 귀족의 꽃을 처단했다. 영국은 서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프랑스 전역에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페번시의 외로운 탑에서는 한 무고한 여인이 그 군사적 영광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의 여왕이었던 나바르의 자는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에 누워 끝없이 펼쳐지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페번시에서 보낸 세월은 조안을 마치 유령처럼 만들어 버렸다. 시간은 그녀의 몸을 집어삼키고 정신을 갉아먹는 무자비한 적이 되었다. 4년간의 감금은 전 여왕을 마치 부서진 그림자처럼 만들어 마치 길 잃은 영혼처럼 감방 안을 헤매게 했다. 한때 아름다움의 황금빛 왕관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굽은 어깨 위로 희끗희끗하게 늘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마치 오래된 양피지에 난 갈라진 금처럼 주름이 잔뜩 져 있었다. 한때 섬세하고 매끈했던 손은 이제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졌다. 끊임없는 습기는 뼈까지 스며들어 관절통을 일으켜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신체적 손상은 심리적인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식 재판도 변호할 기회도 자신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증거조차 모른 채 4년을 보냈다. 그 불확실성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정교한 고문과 같았다. 처형될지, 영원히 수감자로 남을지, 아니면 풀려날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교도관들은 그녀에게 남은 존경심과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인 태도를 보였다. 존 펠럼 경은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불필요한 인간 접촉은 피했다. 그에게 조안은 동정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의 대상이었다. 교도관들은 왕실 마녀에 대한 미신을 속삭이며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은 조각조각 왜곡되어 전해졌다. 자는 경비병들의 무심한 말을 통해 아젠쿠르 전투의 승리를 알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는 뺨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파멸시킨 자의 승리는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되었고 반역자로 몰린 자의 몰수된 보물이 고발자의 군사적 영광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잔혹한 조롱처럼 축하의 메아리가 페번시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헨리 5세를 국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발라드들은 그의 군사적 공적을 노래했고 연대기 작가들은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칭송했습니다. 시인들은 프랑스에 굴욕을 안겨준 전사왕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그 영광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여인은 해안 감옥에 갇혀 잊힌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46년과 1047년 잔 다르크의 정신 건강은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침묵과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씩 혼잣말을 하며 고인이 된 남편 헨리 4세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자신의 대의를 버린 듯한 신에게 정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미쳐버린 죄수는 사임한 죄수보다 더 골칫거리였다. 펠럼경은 런던으로 조안의 상태 악화를 알리는 은밀한 보고서를 보냈다. 왕실의 반응은 독특했다. 그녀가 살아있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정신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잊혀진 죄수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5세는 1420년 트루아 조약을 통해 프랑스 정복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의 딸인 발루아의 카트린과 결혼했습니다. 1421년 12월 새 왕비는 후계자를 낳았는데 바로 미래의 헨리 6세였습니다. 랭커스터 왕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된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22년 8월 프랑스 원정 중 헨리 5세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병의 정확한 원인은 현대 역사가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질이었을까요? 장티푸스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극심한 피로였을까요? 진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르 22년 8월 31일 헨리 5세는 파리 근교 뱅센 성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35살이었고 권력의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랑스를 무찌른 군사 영웅이자 무적처럼 보였던 왕이 정복한 영토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소식은 페벤 씨에게 몇 주 늦게 전해졌습니다. 한 경비병이 무심코 왕이 서거했고 이제 9개월 된 아기가 영국 왕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조안은 그 소식을 듣고 상반된 감정을 느꼈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쓰라린 만족감을 느꼈다. 추적자는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의 복수 혹은 그녀가 지닌 초자연적 힘의 증거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그 아이러니는 잔혹할 정도로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진심 어린 슬픔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헨리 5세는 그녀의 사형 집행인이 되기 전에 그녀의 의부사들이었다. 그녀는 그가 야심만만한 소년에서 정보광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겪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때 그에게 느꼈던 모성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헨리 5세의 죽음은 영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동생 글로스터 공작 험프리가 호국경으로서 섭정을 맡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 베드퍼드 공작 존은 프랑스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기의 이름으로 통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사회 섭정들은 조안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험프리는 수년간 처제에 대한 고발의 정당성을 의심해왔다. 헨리 5세의 압도적인 권력만이 그가 재판 과정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았다. 형이 죽자 그러한 제약은 사라졌다. 1422년 7월 그녀가 실제로 죽기 몇 달 전 존 펠럼경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안은 스판 페번시에서 더 편안한 노팅엄 성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감금,
조건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하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일부 개인 소지품은 반환되었습니다.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 조아는 처음에는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수년간의 무자비한 처우 끝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전되었을까? 점차 그녀는 더 큰 정치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헨리 5세의 임박한 죽음이 궁정의 충성심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노팅엄에서 조아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읽을 책도 있었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인들도 있었고 괜찮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감독관의 감시 아래 성정원을 거닐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은 경비가 삼엄한 저택으로 변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헨리 4세를 섬겼던 귀족들은 조용히 동정을 표했고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그녀를 찾아와 영적인 위로를 건넸다. 조아는 점차 많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죄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에 대한 조작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 고해 신부였던 존 랜돌프 수도사는 조안을 고발한 후 왕실에서 고액의 직책을 맡았다. 그녀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마법 도구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았다. 어떤 독립적인 증인도 구체적인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사치 22년 11월 헨리 5세가 서거한 지 3개월 후 잔다르크는 8년 동안이나 기다려 온 소식을 접했습니다. 섭정의회가 그녀에게 완전한 왕실 사면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즉시 석방되고 재산의 일부는 반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식 사면 문서는 법적 모호성의 걸작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국왕이 기독교적 자비에 감동하여 나바르의 잔다르크를 완전히 사면하고 그녀의 자유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마녀 사냥과 반역죄라는 당초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 전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팅엄 대강당에서 사면령이 낭독되는 순간은 달콤 쌉싸름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조아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아껴갔다. 건강은 망가졌고 재산은 약탈당했다. 그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비난들로 인해 더욱더 훼손되었다. 22년 11월 15일 노팅엄의 성문이 그녀에게 열렸을 때 나바르의 잔다르크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에서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국을 다스리고 영국을 통치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자선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의 첫 방문지는 노팅엄 대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시간 동안 대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잃어버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사면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잔다르크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녀가 알던 영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동맹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했고 그녀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남았다. 그녀가 바랐던 정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고발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증거를 조작한 자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부당한 고통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무게 아래 진실을 묻어버린 제도적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석방 후 15년 동안 나바르의 잔다르크에게는 억지로 강요된 평온함과 끊임없는 우울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시간이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기 전 태우로서 살았던 에식스의 바로 그 왕궁 하버링아테 바워에 정착했다. 익숙한 성벽은 마치 잃어버린 영광의 풍경을 떠도는 유령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궁정은 예전의 화려함에 비해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다. 몇몇 충성스러운 하인들과 동정심 많은 사제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예의 바른 손님들이 그녀의 사교계를 이루었다. 한때 그녀를 감싸던 화려함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궁중 생활비조차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왕실 연금으로 근검절약하며 살았다. 감옥에서 나온 여자는 8년 만에 수십 년이 늙어 보였다. 새하얀 머리카락은 깊은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돌감옥에서 수년간 춥고 습한 날씨를 보낸 탓인지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그녀는 늘 곁에 있어준 지팡이에 기대어 구부정하게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비록 부서졌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음모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힘의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말년을 3가지 집착에 바쳤다. 끊임없는 기도, 브르타뉴에 있는 자녀들과의 서신 교환, 그리고 그녀의 깊은 인격을 드러낸 놀라운 프로젝트였다. 자는 헨리 5세의 영혼을 위한 정기 미사를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파멸시키고 날조된 고발로 8년 동안 그녀의 삶을 훔쳐간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경건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이 행위를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녀의 박해자를 그토록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브르타뉴에게 보낸 그녀의 편지에는 40년 전 헨리 4세와 결혼하기 위해 떠났던 땅에 대한 고통스러운 향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장소들, 그리고 그녀가 없는 동안 죽었을 법한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그녀의 자녀들은 효심으로 답했지만 시간과 지리적 거리라는 피할 수 없는 거리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녀가 유폐된 동안 주변 영국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헨리 5세가 사후 남긴 왕국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복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갔고 왕실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귀족 세력들은 외할아버지 샤를 6세가 겪었던 광기의 불안한 징후를 보이는 어린 헨리 6세를 장악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조안은 슬픔과 씁쓸한 만족감이 뒤섞인 채 이러한 전개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왕비로서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왕국은 몰락을 초래한 야망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잔혹했지만 교훈적이기도 했다. 불의 위에 세워진 위대함은 그 안에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35년, 영국은 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잔다르크가 처형되기 전 그녀의 영향으로 프랑스 군대는 헨리 5세가 그토록 힘겹게 얻은 영토를 체계적으로 재정복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제국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잔다르크에게서 약탈한 자원은 일시적인 정복에만 쓰였습니다. 그 시절 몇몇 용감한 방문객들이 감히 그녀에게 감옥 생활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조안은 어떤 병적인 호기심도 잠재우지 않는 차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고 박해자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으며 신의 복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무죄 주장보다도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당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사건을 둘러싼 공식 기록을 조용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5세의 위협적인 압력이 사라지자 일부는 마녀 혐의의 진실성에 감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문서들이 학자들 사이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의 틈새로 물이 새우며들듯이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37년 67세의 나이에 조안은
말기 쇠약의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수년간 감옥의 습기로 약해진 뼈를 혹사시켰습니다. 페벤시에서 앓았던 끊임없는 기침은 계속되는 호흡 곤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식욕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조안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한 채 영혼과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고해성사들이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암울했던 시절 자신을 충실히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437년 7월 9일 에식스의 저녁 기도 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바르의 잔 다르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시련 속에서도 충성을 다했던 소수의 추종자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적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통받는 영혼의 자비를 구하는 라틴어 기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반역죄로 고발된 사람으로서는 그녀의 사망 소식이 남다른 존경을 받았습니다. 글로스터 공작은 그녀를 캔터베리 대성당의 헨리 4세 옆에 왕실 예우를 갖춰 안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장인들이 조각한 그녀의 석상은 그녀를 말년의 굴욕적인 죄수가 아닌 생전의 위험 있는 여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기이한 의식이었다. 박해받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귀족들이 이제는 사후 추도사를 올렸다. 생전에 그녀를 옹호하지 않았던 고위성직자들은 그녀를 기독교 덕목의 모범으로 칭송했다. 위선은 뻔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던 불의를 뒤늦게 인정했음을 드러냈다. 조안이 사망한 후 몇 년 동안 그녀의 명성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회복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문서는 그녀의 체포와 헨리 5세의 재정적 필요 사이에 너무나 공교로운 우연이 겹쳤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생전에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했던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헨리 5세의 기억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발라드와 연대기에서 칭송받는 전사왕 아젠쿠르의 영웅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마녀 혐의는 사실상 대규모 절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냉소적인 날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헨리 5세가 잔 다르크에게서 훔친 돈으로 정복했던 프랑스 영토는 그의 아들 재위 기간 동안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제4비에 53년까지 영국은 대륙 영토 중 칼레만 유지했습니다. 정복은 마치 황금빛 신기루 같았지만 성취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는 잔 다르크가 개인적인 탐욕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략적 비전의 희생양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헨리 5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부활시켰던 백년 전쟁은 실패할 운명의 시대착오로 판명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크고 인구가 많았으며 영국에 영구적으로 정복당하기에는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조앤의 유산은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권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남성의 힘에 항상 휘둘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파렴치한 야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사례가 마녀사냥 혐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때 적을 제거하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다. 권력 있는 여성들은 문화적 여성 혐오와 종교적 편집증이 결합된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 특히 취약했다. 현대 연대기 작가들은 조안의 무죄를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녀가 마녀 사냥을 하거나
헨리 5세를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의부사들의 군사적 야망에 필요한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사법체계는 그 이후에 어떤 사법체계 못지않게 부패했습니다. 나바르의 잔 다르크 이야기는 그녀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정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학대합니다. 선조는 피해자를 악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종종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캔터베리에 있는 그녀의 무덤은 그녀가 겪었던 불의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침묵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그녀의 우상 앞에 모여 기도를 드렸는데 이는 그것이 남성의 억압에 맞선 여성의 저항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점차 수치스러운 오점에서 승리의 위험을 보여주는 증거로 변모했습니다. 마녀로 몰려 투옥되었던 여왕은 마침내 죽음 속에서 삶이 허락하지 않았던 정당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수십 년간의 공식적인 거짓말에 묻혀 있었을지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진정한 죄인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바르의 잔 다르크는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를 마녀나 반역자가 아닌 중세시대 가장 잔혹한 음모의 희생자로 역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템플러의 저주, 최후의 기사단장과 기사단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